얘기인지.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네, 여기 중요합니다. 도시 공간 구조론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이 도시 공간 구조론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가 성장하면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도시가 사라진다, 인구가 없다 보니까 도시가 사라진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이 당시는 1920년대 30년대 이때거든요. 이때는 한참 도시들이 생겨가지고 도시들이 점점 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론이라는 것은 도시가 성장해 나갈 때 내부 공간이 어떤 형태를 띠면서 성장하는지, 그리고 도시를 성장시키는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지, 이걸 공부하는 게 도시공간 구조론입니다. 이 도시공간 구조론에도 3개의 이론이 나옵니다. 3개의 이론. 첫 번째가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면 나올 게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여기서는 뭐가 나온다는 게 뻔하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그 나오는 게 뭔지를 딱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고, 여기서는 여기가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은 도시공간 구조론 아니에요? 그럼 동심원 이론 딱 나오면 이거지? 딱 이게 돼야 된다고요. 선형 이론 그럼 이거야 이거. 다핵심 이론이면 이거 나오는데 이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제가 말하는 거는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이게 딱 나오고 그거잖아. 이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제주도 한라산 있잖아. 이렇게. 북한에 그러니까 백두산 있잖아. 이렇게 뭔가 탁 나오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오늘 학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지대론에서도 학설이 많이 나왔죠. 이게 지금 발표 순서예요. 발표 순서. 동심원 이론이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선형 이론이고 다핵심 이론이에요. 제가 순서를 왜 얘기하냐면, 모든 이론은 맨 처음에 학자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발표하는 사람이 앞에 사람을 비판해요. 항상 그래. 그래서 조금 이따 보면 선형 이론은 동심원 이론의 단점을 비판하는 거고, 다핵심 이론은 앞에 두 개를 싸잡아 비판하는 거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항상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자, 동심원 이론 버제스가 주장했습니다. 그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뭐냐면요. 도시가 이게 중심이 있는데, 자, 도시가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가 성장할 때 그 모습이, 이거 뭐야? 동심원이잖아요. 도시가 성장하는 모습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 연못에 내가 돌을 탁 던졌더니 여기 원이 쫙 퍼지죠. 이런 식으로 도시가 성장한다. 이게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럼 아까 동심원 아까 앞에도 나왔는데, 튀넨 나왔죠? 그죠? 이 버제스는 튀넨의 이론을 응용했어요. 제가 아까 튀넨이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이론을 응용했다. 튀넨이 원조입니까? 버제스가 원조입니까? 튀넨이 원조예요. 아까 입찰지대론도 튀넨이 원조였어요. 그래서 튀넨이 항상 원조예요.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공간 구조론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시험을 좀 더 많이 내려고 그래요, 학자들은. 우리가 이론이라는 게 뒤로 갈수록 완벽해지겠죠. 그죠? 하지만 이론은요, 맨 처음 주장한 사람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맨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이론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제일 먼저 딱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한 문제짜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일 처음 발표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 책을 보시면요. 자, 163페이지에 동심원 이론, 버제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림이 하나 나와요. 네. 지금 도시가 1번이 중심지역이거든요. 자, 이에서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데 동심원 모양을 그리면서 성장해 나가죠. 네. 5개의 지역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동심원 이론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이 지역의 이름을 꼭 아셔야 돼요. 자, 1번 볼게요. 파란색 봐봐. 중심 업무지대라고 돼 있죠. 중 동그라미. 자, 중심 업무지역 바로 바깥이 전이지대입니다. 전 동그라미. 그 다음이 저급주택지대, 저 동그라미. 저급주택지대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고도 그래요. 자, 고급주택지대, 고 동그라미. 고급주택에 누가 살아? 고소득층. 고소득층 주거지역 그래도 된다고요. 그리고 통근자 주거지역, 통근자지대, 통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를 중전 저고통 이렇게 외웁니다. 제가 앞글자 잘 따는 거 잘 안 따지만 이거는 기억해야 돼. 중전 마마 저 고통스러워요. 중전 저고통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중심에 더 가깝죠. 저소득층이 중심에 가깝다, 고소득층이 중심에 가깝다. 이거 기억한다. 중전 저고통. 저소득층이 더 가까워요. 자, 넘기세요. 두 분 넘깁니다. 자, 16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내용 있죠. 이 내용 별표하세요. 버제스는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내용 중에 5번 빼고는 다 시험에 한 번씩 다 냈어요. 다 냈다고. 자, 먼저 1번 봅니다. 시카고라는 말 보이세요? 시카고 동그라미. 시카고라는 도시를 모델로 했어요. 2번 별표입니다. 별표. 튀넨의 고립국론을 도시 내부에 응용했다. 튀넨이 원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3번 별표입니다. 자, 거기 친입 경쟁 천이 줄치입니다. 자, 버제스는요, 도시가 저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뭐로 설명하느냐면 친입 경쟁 천의를 가지고 설명해요. 우리 친입이란 말 전에 주거 분리할 때 들어보셨죠? 저소득층들이 고소득층 지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세력들이 바깥으로 침입을 해. 바깥으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기 사람들하고 경쟁을 벌여서 이기면 그 지역의 성격이 새로운 성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친입 경쟁 천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동심원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친입 경쟁 천이 나오면 버제스입니다. 친입 경쟁 천이 나오면 버제스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가. 이런 이론을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 생태학적 관점도 줄칩니다. 그럼 도시 생태학적 관점, 친입 경쟁 천이 그럼 뭐라고요? 버제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자, 그 다음 4번인데요. 아까 버제스는 저소득층이 중심에 가까워요? 고소득층이 중심에 가까워요? 저소득. 그럼 여러분,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범죄가 많을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범죄가 많을까요? 저소득층 지역에서 범죄가 많죠. 그래서 중심에 가까울수록 범죄가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저소득층들이 질병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좀 가난한 나라가 범죄가 많고 가난한 나라에 질병이 많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중심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층들이 사니까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요. 외곽으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줄어들어요. 자, 줄쳐볼까요? 거기.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둘째 줄에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줄치세요. 거기는 저소득층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범죄, 빈곤, 질병이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감소하겠다. 그죠? 그렇죠. 여기 4번도 별표입니다. 자, 6번요. 6번. 자, 이게 또 볼까요? 중점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더 가깝죠? 네. 자, 이 중심 업무 지역에 뭐가 있냐면 모든 편의시설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업무시설 모든 게 다 중심 업무 지역에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일을 보려면 저 중심지에 가서 일을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저소득층이 중심에 가까워요? 고소득층이 중심에 가까워요? 그럼 누가 더 접근성을 중요시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저소득층이 가까운데 고소득 그러면 내가 갑자기 말문이 탁 막혀버려.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 사람이 병원 가까이 살겠지. 그러면은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중요시해.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접근성을 중요시해. 그러니까 가까이 산다는 거는 그만큼 접근성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버제스는 저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고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그렇죠. 거기 보세요. 6번입니다. 셋째 줄. 저소득층일수록 밑줄. 그리고 뒤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 출제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저소득층일수록. 자, 지금 제가 버제스 이론에 뭐 많은 군데 줄을 쳤지만 내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 근간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저소득층들이 중심에 가깝다. 저소득층이 중심에 가깝다. 이거 가지고 첫 번째 해결할 수 있는 게 중심에 갈수록 범죄 많아. 맞죠? 저소득층이 중심에 가깝다. 저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해.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튀넨 거를 응용했다. 튀넨이 원조다. 중점 저고통, 친입 경쟁천이 이렇게 하면 버제스가 다 정리가 됐죠. 많은 것 같지만 내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놓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버제스는 중전 저고통이야. 저소득층이 중심에 가까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중심에 가까우니까 중심으로 갈수록 범죄가 많아. 빈곤도 많아. 질병도 많아. 저소득층이 중심에 가깝네. 저소득층들이 중심에 모든 시설이 있으니까 저소득층들이 접근성을 중요시하네. 맞아요? 그리고 친입 경쟁천이 이렇게. 그러면 정리가 다 되겠는데요. 맞아요? 그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도 제가 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버제스를 뭐 배웠더라? 이거 배웠지?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해야 돼요. 꼭 책상에 앉았으면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늘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10월 우리 실제 시험 볼 때까지는 여러분들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올해 하는 일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시험 아닙니까? 이 시험 1순위죠? 여기 3순위 있어. 나 시험은 올해 3순위다. 2순위다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공부가 몇 순위라고요? 1순위. 그렇지. 1순위가 돼야 달성이 되지. 2순위, 3순위 되면 안 돼. 올해는 그냥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오늘 2월 달이잖아. 이제 막 7, 8개월 남았나? 7, 8개월 동안 딱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1순위로 삼고. 자, 그 다음. 자, 이 버제스는요,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교통을 무시했어요. 교통 무시. 자, 그래서 거기 비판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온 내용인데,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이 동시 원형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거기 별표하고요. 도로 및 교통수단 밑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버제스는 도로나 교통수단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비판하는 사람이 나오겠지. 그게 이제 선형이론이야. 선형이론. 이 호이트가 주장했어요. 그럼 호이트는 교통망을 고려할까 고려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걸 딱 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위에 1번이 했던 내용 중에 안 좋은 면을, 단점을 딱 비판하고 나온 게 2번이라고요. 2번. 그럼 호이트의 이론은요, 도시는 교통망을 따라 확장된다. 이게 이 사람 이론이야. 자,
165페이지 호이트 선형이론. 자, 넘겨보세요. 의 토지 이용은 도심에서 시작되어 점차 줄칩니다. 교통망을 따라 확장된다. 자, 이제 이 봅니다. 자, 이게 중심 지역입니다. 버제스는 중심 지역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동질적으로 쫙 이렇게 확장된다고 봤고, 호이트는 중심지에서 이렇게 도로가 뻗어나가. 도로가. 아까 버제스는 도로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도로가 뻗어나가면 이 도로를 따라서 도시가 점점 성장해 나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도로가 나가다가 이 산이 있어, 산이. 장애물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을 직선으로 뚫고 가기가 힘들죠? 요즘은 뚫지만 이 당시에는 못 뚫는단 말이야.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피해 가겠죠? 그래서 도시는 원을 그리면서 성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연못에 돌을 던지면 원이 쭉 이렇게 커져 나가죠? 근데 막 연못 한가운데 큰 돌이 하나 뚝 서가 있어요. 그럼 원이 어떻게 돼요? 깨지죠? 나가면 툭 부딪히면. 맞습니까? 자,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도시는 도로망을 따라 성장하는데 그 모양이 원의 형태는 아니다, 이 말이야. 너처럼 동심원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정한 형태를 띠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 도시를 140개가 넘는 도시를 연구하거든요. 아까 버젯은 시카관계 연구했잖아. 그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도시 내부 모양이 부채꼴 모양으로 많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부채꼴.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부채꼴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 이 선자 있죠? 이게 부채 선자예요. 이 직선할 때 그 선이 아니고요. 저 선이 부채선이야. 그래서 선형 이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채꼴, 부채 모양 이론이에요. 부채 모양 이론. 그래서 아까 우리 선형 이론 옆에 부채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65. 부채꼴 돼 있습니까? 네. 거기 동그라미하고 별표입니다. 부채꼴 그러면 선형 이론 호이트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교통망을 따라 교통망을 축으로 하여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축 이론이라고도 그래요. 축 이론. 교통망을 축으로. 그 축 이론, 축 동그라미하고 위에다가 교통망을 축으로 이렇게 적어 두시면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축이라는 거는 교통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자, 또 봅니다. 자, 호이트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한다는 건 이제 집들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주거 지역이. 그런데 호이트가 보니까 이 도로 옆에 부자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고소득층 주거 지역이 주로 도로 옆에 위치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접근성을 누가 중요시하느냐? 고소득층들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로 위에 올라오면 중심에 가기가 쉽죠. 맞아요? 아까 버젯은 도로가 없었거든. 그리고 호이트는 도로 옆에 부자들이 살더라. 그래서 호이트는 뭐라 얘기하냐면 부자들이 접근성을 중요시하는구나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학자들의 이론을 들을 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버젯스가 맞다, 호이트가 옳다 이게 아니야. 버젯스는 이렇게 주장했고 호이트는 이렇게 주장했고 그렇다는 뜻이죠. 자, 호이트 보겠습니다. 자, 내용 동그라미 2번 별표입니다. 선형 이론에서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자, 줄 쳐볼게요. 고급 주택은 교통망 축에 가까이 입지. 줄 치세요. 그 밑에 하급 주택은 반대편에 입지. 여기서 반대편이라는 것은 고급 주택의 반대편입니다. 부자들이 발로 차버렸어요. 반대편 날아가 버렸어. 자, 고급 주택은 어디에 산다? 도로 인근에. 그냥 도로 가까이, 도로 인근에. 저급 주택은요? 고급 주택 반대편에. 같이 안 있는다는 얘기예요. 저급 절로 가버려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셋째 줄
줄칩니다.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그게 줄치세요. 항상 줄은 제가 칠하는 데만 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복습할 때는 줄친 것만 쭉 이렇게 읽으면 돼. 자, 고소득층의 주거지 줄쳤죠?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 자, 괄호안이 중요하다.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밑줄. 그러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는 누가 산다? 고소득층. 버제스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누가 산다? 다르죠? 그래서 잘 낸단 말이에요. 자, 버제스는 저소득층이 접근성 중시. 호이트는요, 고소득층이 접근성 중시. 이걸 기억하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5번에 보면, 쐐기형 이런 말 보이세요? 동그라미만 해놓으세요. 호이트의 이론을 부채꼴이라고도 그러고요. 쐐기형 모형이 이렇게 되게 해요. 그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시험 5번 지문 있잖아요. 5번 지문. 5번 그 글자 있잖아. 5번. 이게 시험 이대로 지문에 나온 적이 있거든. 길죠? 그럼 읽어보면 도시 공간구조 성장과 뭐 저급주택, 중급주택, 고급주택, 도매 경고 막 나오잖아. 이런 거 아니야. 어떤 글자가 있다 지금? 쐐기 있으면 호이트라고요. 오케이? 그래, 이런 거 읽고 그러면 안 돼. 읽어봤자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읽으면 뭐 하려고? 읽으면 다 아나. 그래, 읽는 순간 꽝이야. 내가 늘 얘기하지. 내가 지금 시험 지문을 열심히 읽고 있어. 아,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응? 그건 아니, 실력이 부족한 거야. 고수들은 안 들어봐도 알아요. 아, 그래, 무슨 말 딱 알아, 바로 듣자마자. 엄마들이, 아들이 딱 상태만 보면 알잖아. 엄마 부르는 목소리만 들어도 얘가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오늘 뭐, 다 알지? 그렇게 돼야 돼. 딱 보는 순간,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는구나, 너 지금. 응? 동심원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딱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버제스, 호이트, 이렇게 나오겠네. 이런 상태에서 읽어줘야 돼요. 1번 지문 딱 봤더니, 동심원 이론에서는 딱 이렇게 나오면, 친입 경쟁천이 저소득층의 접근성 중요시하지. 알면서 읽어 나가야 돼. 근데 이걸 읽고 공부했던 걸 떠올리려고 그러거든. 여러분, 대부분 수험생들이 읽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내가 수업 시간에 뭐 배웠더라? 떠올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건 좀 실력이 안 된다, 아직까지. 동심원 이론 했으니 딱 나오는 순간, 동심원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딱 알고 읽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선형 이론에서는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채꼴. 부자들이 도로 가까이 사는데, 도로들이 접근성을 중요시하는데, 이 상태에서 읽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럼 바로 OX가 판단이 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형 이론에서는 쭉 읽거든, 일단. 읽고 보는 거야. 읽고 나서는, 이게 맞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는 중수와 하수들이 문제 푸는 방식이다. 그런 분들은 운이 좋으면 합격, 운이 좋으면 떨어집니다. 그렇단 말이야. 운에 맡겨야 돼. 그의 시험 지문이 평이하면 합격하는 거고요. 지문을 좀 꽈버리잖아요. 읽다가 지치죠. 백날, 100번 계속 읽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한번 읽어도 모르겠거든. 계속 읽는다니까. 그 문장에 핵심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말을,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늘 수업 시간마다 합니다, 얘기를. 자,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인데요. 지금 동심원 이론하고 선형 이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두 이론은 차이점이 약간 있었죠? 차이점도 있지만 이 두 이론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 공통점은 단핵 모형이라는 거예요. 단핵 모형이란 도시의 중심은 하나다. 도시의 중심 지역은 한 개이다. 이게 단핵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책에 보시면요. 호이트 옆에도 보면 단핵 도시라고 돼 있고, 제목에 163페이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옆에도 보면 단핵이라고 돼 있죠. 전부 다 1번이라는 중심 지역에서 원이 시작되고 있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 그림을 보시면 1번이라는 중심 지역에서 도로가 뻗어 나가거든요. 중심이 몇 개다? 한 개. 한 개. 자, 그럼 다핵심 이론은 뭘까요? 도시의 중심은 다.
다자가 무슨 다자예요, 저거? 여러 개다. 여러 개다. 그래, 그게 다핵심 이론이야. 도시의 중심은 여러 개다. 여러 개다. 별거 없네. 도시의 중심은 여러 개다. 해리스라는 사람과 울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그럼 다핵심 이론 뜻은 아시겠어요? 도시의 중심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그럼 도시의 중심은 왜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데? 다핵심 발생 원인이 중요합니다. 다핵의 발생 원인. 자, 우리 책에 네,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그 핵심 그래가지고 다핵심이 생기는 원인 보이세요? 거기 네모하고 별표예요. 그럼 다핵심 이론 나오면 여기서 딱 나와요. 다핵심 이론은 여기서 나온다. 자, 그러면 거기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은 총 몇 개입니까? 몇 개라고 돼 있어요? 4개죠? 어지간히도 많네, 그죠? 네. 1번하고 2번만 별표합니다. 3번, 4번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여유 있으면 되면 하시고요. 1번, 2번이 중요해요. 자, 요즘 보니까 뭐 정치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당이라는 거 있잖아. 그러면 정당을 만들 때, 그 한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내하고 뜻이 같은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이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내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뜻이 같고, 뭔가 비슷한 사람들은 모이겠네? 네. 맞아요? 네. 동종. 유사한 활동들은 모이겠다, 그죠? 모이는 걸 직접이라 그래요. 모여요. 비슷하니까 모인다, 이 말이야.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양립이라고도 그래요. 양립이라는 거는 옆에 같이 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 옆에 서가 있는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지. 그죠? 내가 늘 친한 사람과 같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기억해야 돼. 동종, 유사활동은 직접, 집중, 양립한다. 그래서 중심이 생겨요. 증권, 보험, 은행, 이런 금융활동들은 비슷하죠. 그래서 한 군데 모여가지고 금융타운이라는 중심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서울 같은 데 여의도 가면 정권회사 몰려있고, 미국 같으면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금융 관련 것들이 다 모여있죠. 우리 동종 유사활동들은 모여가지고 하나의 중심지를 만들더라,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성격이 달라. 그럼 같이 못 있지, 그 당 안에, 그 정당 안에. 튕겨나가지고 당을 또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질적인 활동들은 같이 있지 않더란 말이야. 흩어지더라. 분리되더라. 양립의 반대가 뭐냐면 비양립. 비양립. 그래서 이종, 이질, 다른 활동들은 흩어진다. 이 얘기야. 흩어진다. 당연한 얘기죠. 흩어진다. 그러면 양립과 비양립들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립은요, 양립은 양자가 둘 양자거든. 둘이 나란히 서 있다는 거야. 양립. 양립 친하다. 양립은 친하다. 친하다. 친해. 친해. 양립은 친해. 비양립은 안 친해. 비양립은 안 친해. 같이 있을 수 없어. 니하고 나하고는 같이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저리 가, 이 말이에요. 됐죠? 꼭 기억합니다, 이거.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 외에 특수한 시설이 들어오면 그게 중심지가 형성돼요. 지금 부산에 엑스포 유치한다면서, 부산에. 그러니까 부산에 엑스포가 결정이 되면 엑스포 시설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지역이 하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울산도 KTX 역사가 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도 생기고 하나의 중심지가 형성되고 있죠. 일단 특수한 시설이 들어오면 그 주변이 중심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어요.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이 두 개가 중요하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론 그러면 동심원, 선형 다 핵심. 동심원 이론에서 어떤 내용이 있고 선형 이론은 어떤 내용이 있고 다 핵심 이론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정리하자 이 말이죠. 됐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통과. 나머지는 지금 안 해.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는데 자, 거기 보시면 입지론이라고 있거든요. 173페이지에. 보이세요? 자, 여기 상업입지론 있죠? 여기는 계산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3월달 이후에 계산 문제 하면서 좀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정책론 좀 하겠습니다. 정책론. 입지론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97페이지인가요? 196페이지. 자, 정책론인데 이 정책론은 한 6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 출제 비중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자, 그래서 네, 205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205. 자, 이 정책이라는 게 뭘까? 정책. 제가 부동산학개론 처음 할 때 경제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있다. 공적 주체의 대표적인 게 정부, 사적 주체를 제가 민간이라고도 그러고 시장이라고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사적 주체가 민간이라고도 그러고 우리가 시장이라 그래요. 시장. 그래서 앞으로 사적 주체 그럼 우리는 시장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장이요. 공적 주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야. 정부, 지자체, 공사, 정부. 그럼 초기 자본주의는요, 정부가 하는 일과 시장이 하는 일이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정부는 국방, 치안, 야경국가라 그러죠. 이게 주 업무예요. 그럼 시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죠. 경제활동은 시장에서 하고, 정부는 이런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둑으로부터 지켜주고요. 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걸 막아주는 일을 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었다고. 이게 초기 자본주의 국가예요. 자, 그런데 이 시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더라는 거죠. 이 얘들이. 그래서 정부가 시장 일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한다고요. 이게 정책, 이걸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정책이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정책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정부는 왜 개입할까?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설명드렸는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이유입니다. 자, 우리 책에 205페이지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라고 있죠. 그 네모. 네모했어요? 자, 그 네모만 해놓고 일단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시장 실패라는 말이 나오죠. 자, 거기 의의 시장 실패란 네모해 보세요. 시장 실패란 네모. 자, 줄치겠습니다.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 줄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시장의 역할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시장 실패 뜻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돼.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한다? 개입한다 이 말이에요. 개입한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첫 번째 이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이 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이런 걸 우리는 경제적 기능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저는 양가로 이번에 먼저 설명드렸어요. 자,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줄 치시면 되겠네요. 보이세요? 그게 경제적 기능이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이 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이렇게 해도 되겠네. 맞아요? 맞습니까? 자, 또 보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제가 전에부터 한 번씩 시장론 할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 시장이라는 거는 경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장 원리는 경쟁 원리라고 그랬죠. 시장 원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뤄간단 말이에요.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 효율성이 뭐예요? 한정된 자원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게 효율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경쟁을 해야만 최고의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응? 우리 100m 육상 기록이 왜 자꾸 깨집니까? 경쟁하니까 그러죠. 선수들끼리. 맞아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최고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경쟁을 하지 않으면 기록 경신이 아마 안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리가 없죠.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무게에 자꾸 도전하는 게 다 경쟁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시장 원리는 기본적으로 경쟁이란 말이야. 자, 의자 10개 갖다 놓고요. 15명이 돌아요. 호랑이 삑 불면 앉아야 돼. 사람 15명이 의자 10개 놓고 앉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몇 명 탈락 예정이야? 5명 탈락 예정이지. 그래서 시장 원리는 경쟁 원리고, 경쟁 원리는 반드시 탈락자가 나옵니다. 탈락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 탈락자는 슬프지만 저소득층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는 탈락자가 나온다. 저소득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시장이 해결한다, 해결하지 못한다. 시장 원리에서 나온 사람들 어떻게 시장이 해결해줘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장에서는 당연히 저소득층이 나오는데 시장이 얘들을 해결하겠다고?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럼 이 탈락자들, 저소득층은 누가 배려해줘야 된다? 그렇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개입한다고요. 그게 두 번째.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 말은 결국 저소득층 배려입니다. 소득 재분배와 관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 기능이라 그러고, 이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라 그래서 정치적 기능이라 그래요. 이거는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 때문에 생긴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해결한다?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번은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효율성. 2번은요? 그렇지. 그런 관념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치적 기능 양가로 1번 보세요. 첫째 줄에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돼 있네요. 보이세요? 205페이지 줄칩니다. 그러면 이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게 대표적인 게 그 밑에 보면 임대주택 정책, 불량주택 개선 쭉 이런 게 나오죠. 그 전부 다 저소득층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소득층을 위한 이렇게 돼 있잖아. 오케이? 그럼 그 밑에 나오는 건 전부 다 형평성이에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거기 보니까 누진세 제도, 소득 재분배, 임대주택, 불량주택, 이건 전부 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하고 관계없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아니에요. 임대주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왜 비싼 자원을 들여가지고 임대료를 싸게 받습니까? 제값을 받는 게 맞지. 누진세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저소득층들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시장 원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원리는요, 오히려 야, 너 능력이 있구나. 네가 돈을 잘 버는구나. 내가 니 더 도와줄게. 지금 우리 친기업 정책이 잘 나가는 기업들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 깎아주면 더 열심히 해라. 이게 효율성이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하지.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진보기 때문에 형평성을 중요시하거든. 안 된다. 부자들 왜 감세하는데. 부자들 세금 걷어가지고 저소득층 위에 써야지. 상반되죠.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게 잘하는구나. 네가 정말 선수네. 그럼 니는 우리가 더 도와줄게. 세금 조금만 내. 이게 효율성이야. 근데 형평성은 뭐예요? 야, 니 좀 부자한테 돈 많이 벌었잖아. 돈 더 내. 이거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에 써야 되겠어. 이게 형평성?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다 필요하지. 다 필요하지 사실은. 어디다가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거지. 뭐가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안 중요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아시겠죠? 이 두 가지 때문에 개입한다. 제가 이렇게 왜 긴 시간 동안 자꾸 설명하냐면 이게 기반이 돼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정책론을 쭉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넘길게요. 그럼 아까 시장 실패라는 걸 공부했죠? 시장 실패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왜 안 될까? 왜 시장은 실패할까? 그게 시장 실패 원인이에요. 거기 이번에 시장 실패 원인 있죠? 거기 네모하고 별표입니다. 그럼 시장 실패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 원리는 경쟁 원리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으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의 첫 번째가요, 불완전 경쟁이에요. 그거 있나요? 줄 치세요. 불완전 경쟁의 대표적인 게 독과점입니다. 독점과 과점. 그 독점, 과점이란 말 나오죠? 있어요. 독과점, 독과점이 독점, 과점이야. 독과점 동그라미 하세요. 자, 독점은 뭘까요, 여러분? 공급자가 혼자. 공급자가 혼자. 우리나라에 독점 기업 있습니까? 한전. 우리나라 전기 만들어 해서 한전밖에 더 있어요. 맞죠? 근데 한전 적자라며. 이해가 안 되지? 독점이 왜 적자야? 그거 왜 그래? 시장 원리로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독점은 시장 원리에서는 무조건 초과해 놓습니다. 정치적 원리가 작용돼서 그래. 자, 또 뭐가 있어요? 코레일이라든지, 코레일. 공사는 이제 우리가 공적 주체니까, 시장은 아니니까. 지금 시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코레일도 독점이죠. 맞습니까? 민영화 다 됐잖아, 지금 거기. 그러니까 독점이. 과점은 공급자가 소수. 몇 명 안 돼. 우리나라의 과점기업, SK텔레콤, KT, LGU+. 자, 이동통신 사업자들 3개밖에 없죠. 이런 회사들을 과점이라 그래요. 이런 애들은 불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항상 이런 독과점들을 규제합니다. 담화 못하도록 항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눈을 딱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죠. 너희들 가격 장난치는지 안 치는지. 자, 두 번째.
그게 외부 효과인가요? 두 번째가?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나중에 다시 공부합니다. 여기는. 자, 세 번째. 공공재 있죠? 공공재 있나요? 여기는 네모하고요. 공공재는 별표. 공공재는 이 자체로 한 문제 낼 수 있어요. 공공재 그 자체로 한 문제 나온다고요. 한 번씩. 그럼 공공재가 뭘까? 자, 공공재는 비경합성. 여기 비경합성이라고 있나요? 밑줄. 비배제성. 비배제성이라고 있나요? 밑줄. B자 동그라미. 경합성, 배제성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럼 비경합성이 뭘까요? 경합이 뭐야? 경합이. 경쟁. 그렇죠. 경쟁하는 게 경합이죠. 그럼 비경합성은요? 경쟁 않겠네? 시장 실패지. 제가 아까부터 시장 원리는 자꾸 제가 경쟁 원리라고 얘기하죠. 그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 비경합성은. 시장 실패입니다. 응? 여러분들 우리가 파리바게뜨에 빵을 사러 가요. 그럼 늦게 가면 빵이 없어. 그럼 그 빵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야 되지. 그럼 비경합성의 원래는 뜻은 이거예요. 내가 소비를 하는 게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파리바게뜨 빵을 사버리지.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빵 사 못 사? 못 사지. 그럼 경합을 통해서 그 빵을 빨리 사야 돼. 그러려면은 빵값을 더 많이 낸다든지, 그 빨리 가든지. 맞아요? 그게 이제 시장 원리란 말이야. 그게 경쟁이거든. 근데 비경합성은 늦게 가도 돼. 늦게 가도 내가 쓸 게 많아. 그 말은 공동 사용을 얘기해요, 이거는요. 같이 쓰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쓰자. 썩 좋은 말이 아니죠. 시장이 실패할 수 있어요. 같이 쓰자. 자, 그 다음에 비배제성은 뭐냐면 돈을 내지 않아도 배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무임승차예요. 돈 안 내고 차 타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이런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 그러거든. 그러면 저거를 시장 원리에 맡기면 시장은 저걸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저거 누가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맡기면 안 만들어. 사회에 필요한 양만큼 안 만들어. 그 시장 실패지. 사회에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든단 말이야. 자, 시험 볼까요? 자, 공공재. 공공재란 밑줄. 비경합성 밑줄. 공동소비라고 되어 있죠? 비배제성 밑줄. 무임승차. 그리고 그 밑에 쭉 가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별표입니다. 공공재에서는 3번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자, 줄쳐 볼게요. 공공재를 시장 원리에 맡기면 밑줄. 사회에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밑에 과소생산. 여러분 앞으로 과소, 과대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말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시장 실패야. 과소, 과대 얘기 나오면 시장 실패. 그래서 과소생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시장 실패를 야기한다.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공재는 사회에서 안 만들잖아요. 시장에서 안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공공재는 어떤 게 있느냐? 그 위에 보시면 도로, 공원, 가로등, 국방, 치안, 소방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는 시장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제도 가로등 밑을 지나갔습니까? 돈 내고 지나가서 그냥 지나갔어. 그냥 지나갔지. 공원을 거닐어 본 적 있습니까? 공원에 돈 내고 들어갔습니까? 우리 대공원 돈 안 내고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안 내도 얼마든지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늦게 가도 공원에 다른 사람이 공원 간다고 해서 내가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다. 이런 게 공공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시장은 이런 걸 안 만듭니다. 그래서 과소 생산한다. 시장 실패. 자, 그 다음 이 공공재는 그럼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물건이다. 그죠? 그래서 튼튼하게 지어야 될까요? 금방금방 달아 없어지도록 지어야 되겠어요. 튼튼하게. 수명이 길게. 이런 거 내구재라 그래.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하나, 둘, 셋, 내구재 이렇게 보이세요? 거기 동그라미하고 별표할게요.
이 내구재라는 거는요, 수명이 길다, 소모가 잘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내구재의 성격을 갖습니다. 비내구재 그러면 안 돼요. 207페이지. 207. 207에 공공재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하나, 둘, 셋 칸, 파란색 글씨. 내구재. 찾았어요? 207. 양가로 3 공공재.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밑에 셋째 줄. 거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공재 봤고요. 네 번째. 정보의 비대칭. 여기서 비대칭이라는 거는요. 비대칭이라는 거는 균형입니까? 균형이 아닙니까? 비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나는 몰라. 이게 비대칭이야. 맞죠? 나는 아는데 저 사람 몰라. 이게 비대칭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보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초과이온을 누릴 수가 있고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모르는데 난 알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도덕적 해이라 그래요. LH공사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투기를 할 수 있죠.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는 또 몰라도 돼. 그럼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이야. 시장 실패야. 자,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선택. 거꾸로 선택했다는 얘기잖아요. 선택하면 안 되는데 선택했다는 거지. 왜? 내가 정보가 없었어. 중고차 사러 갔거든. 이 차가 사고 차량이야. 나 몰라. 근데 중고차 파는 사람을 알아. 정보의 비대칭이죠. 그 내가 이걸 알았다면 안 샀을 텐데 내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 될 걸 선택했어. 이런 거를 역선택이라 그래요. 시장 실패.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거기 불안전 경쟁 밑에 보면 끝이 없나? 여기 없네. 거기 있네. 불안전 경쟁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규모의 경제라고 있나요? 여기 줄 치세요. 자,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요. 이름부터 봐봐. 규모가 크니까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추를 사러 갔어. 배추를 사러 갔더니 배추 한 포기에 5,000원 달래. 한 포기에 5,000원. 그래서 나는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 주민 집집마다 배추 주문을 받았어. 그 총 했더니 한 8,000포기가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시장에 가가지고 8,000포기 사면은 3,000원 해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해주겠대. 그래서 규모가 커지니까 비용이 줄어들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비용 감소 산업. 홈플러스가 가져오는 물건 단가하고 동네 슈퍼가 가져오는 물건 단가하고 어떤 게 더 쌀까요? 그게 규모의 경제라고요. 그럼 이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결국 누구만 살아남을까요? 제일 큰 놈만 살아남겠지. 그게 자연 독점이야. 자연 독점이 발생해. 그러면 시장 실패합니다. 자, 지금 제가 시장 실패 원인 했거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시장 실패 원인. 불안전 경쟁, 독점, 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 비경합성. 지금 저 칠판에 적은 거 다 알아야 돼, 이거.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전부 다 경쟁이 공정하지 못해요. 공공재, 아까 말씀드린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지. 정보의 비대칭도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죠. 다 마찬가지예요. 자, 시장 실패 원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게요. 자, 저 시장 실패 원인을 보면 세부적으로 나누고 쪼개서 그렇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불공정한 경쟁입니다. 저게. 경쟁 자체가 공정하지 않아요. 돈 안 내도 탈 수 있고요. 늦게 가도 있고요. 정보는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고요. 내가 덩치가 더 크고요. 경쟁이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실패 안 할까? 경쟁이 완전하면 돼. 그럼 시장 실패 안 해.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 아닌 것 물어보면 완전 경쟁이에요. 완전 경쟁이 되면 시장 실패 안 해요. 완전 경쟁이 되면 시장 실패 안 해요. 우리 완전 경쟁 시장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지? 완전 경쟁 시장이 뭐였어요? 시장 참여자 다수, 동질성, 그렇지? 진위가 태가 자유, 완전한 정보, 맞아? 그때 제가 두 개 별표해 줬어요. 동질성하고 완전한 정보가 나오면 이거는 우리는 완전 경쟁을 의미하는 거다. 기억납니까? 그럼 동질성은요, 대체성입니까? 비대체성입니까? 예?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동질성이 대체성입니다. 이질성이 개별성이고, 그럼 시험에서요,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얘를 찾아야 돼요. 이런 거 찾아야 돼. 완전 경쟁. 시장 실패 원인 아닙니다. 동질성이 대체성입니다. 똑같아야 바꿀 거 아니에요. 동질성, 대체성. 개별성이 이질성, 비대체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시장 실패 원인 아닌 것까지 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 할게요.